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이제 볼게 토지의 분류라고 하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해서 자,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인데 지상물의 존부에 따라서 나지와 건부지로 분류를 하게 된다. 해서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땅을 가리켜서 건부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요. 토지 위에 건물 중에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가리켜서 나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원래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토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뭐 별 이슈 안 되고요. 키워드 건부 감가라고 하는 거 건부 감가 용어 그대로 가셔야 돼. 건물이 있는 토지 건부지는 어떻다? 가격이 낮게 평가가 되게 된다 해서 다른 거 보시면 안 돼. 건부 감가의 의미 뭐라고요? 건물이 있는 토지는 가격을 낮게 평가하게 된다. 요건 이제 논의의 전제가 뭐냐면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예요. 그래서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내 건물이 됐든 누구 건물이 됐든 내가 땅만 지금 사고 팔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건물의 철거 비용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부 감가라는 것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시험엔 다루지 않는데 건부 증가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의 토지 같은 경우는 낡은 건물이라도 흔적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건물이 있게 되면 건물을 거기다 위에다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재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다뤄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부 감가의 의미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자, 건물이 있는 토지는 낮게 평가가 되게 된다.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 읽어보시면 안 돼. 건부지 나지 얘기 나오게 되면 아주 단순하게 건부 감가 키워드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냥 읽어봐서는 알았던 지식까지 말려버립니다. 건부 감가에서 이렇게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나왔던 주제 소지와 그 다음에 이제 필지와 획지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이것도 이제 우리 앞에서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 또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 있었고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 다음에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토지를 법적이자 기술적 관점에서 물리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소지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그래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그 이제 누구 입장에서 그냥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소지라고 부르게 된다. 소가 풀쳐놓은 땅 이걸 보면서 일반인은 뭐라 부른다? 소가 있으니까 소지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될 테고 경제학자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지라고 하는 것 등등을 묶어서 가격이 비슷한 토지다.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바로 획지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블럭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이게 되죠. 그 다음에 법적인 관점에서 등기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우리가 앞에서 토지에 분류할 때 기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법제도적 관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했을 때랑 같은 논리 구조야 소지,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이에 대응해서 획지, 경제적 관점,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의 단위를 가리켜서 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해서 이렇게 구분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택지라고 하는 거,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가리켜서 택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택지는 주거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그 대상에 따라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맹지, 제일 많이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죠.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라는 개념을 맹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애매한데 부지라고 해서 바닥 토지를 총칭하는 개념에서 도로 부지, 하천 부지, 건축 부지 뭐 이런 식의 용어를 쓰게 되면 바닥 토지를 총칭하는 개념을 가리켜서 부지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주로 이제 건축 등과 관련해서 이미 건물이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는 의미가 택지, 두 번째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세 번째 이슈가 그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중에서 건물 중간 바닥 토지를 총칭하여 부를 때 부지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가게 됩니다. 맹지 관련해서 쟁점 한 두 개 생각하셔야 되죠.
자, 우리가 맹지라고 하는 거, 자, 세 개가 되나? 건축법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건축법이라는 법을 공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게 대원칙이었었죠. 그래서 대지가 도로에 2m 이상 접하지 않게 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물론, 거기에 출입의 지장이 없거나 주변에 공지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주제들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공법할 좀 어려웠던 것이, 자, 원칙적으로도, 자, 연면적이 2,000 이상이면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 시험에 출제하는 포인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3,000 이상일 때 4m 이상을 접해라.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축사와 작물 재배사는 어떻다? 접하지 않아도 된다. 4m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제가 공법에서 이슈가 됐었고요. 민법 파트에서 논의할 쟁점이 두 가지죠. 하나가 지역권이라는 개념이고, 하나가 주의토지 통행권. 가서 볼까요? 자, 두 개의 토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맹지가 되게 됩니다. 도로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맹지 소유자, 이 뭐죠? 자, 큰 도로에 접하기 위해서 이때 뭘 설정할 수 있다? 지역권 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다. 용어의 정의 가야 되죠.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뭐라고 한다?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등기법을 보게 되면 요역지 소유자 또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 설정 계약하고요. 설정 등기. 바로 승역지 토지 등기 기록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지역권이라는 것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지역권은 자, 승역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근데 이 지역권처럼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웃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서 통행로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었고요. 협조를 안 해주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맹지 소유자가 이웃하고 있는 토지를 다닐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다가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죠. 그럼 법원의 판사가 너 나다닐 권리 있어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게 되면 그걸 우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 부르게 될 테고,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자, 지금 당장 이용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장래 토지 영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주의 토지 통행권은 기본적으로 유상으로 봐야 된다. 근데 토지 분할 때문에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그 양수인이라는 사람은 다시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가지게 된다. 이게 이제 맹지 관련해서 공법 얘기하고요. 민법 얘기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기억나면 좋고 아니면 말고 해서 다시 택지, 맹지, 부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한참 유행하고 있는 게 법지, 빈지, 포락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법지와 빈지와 포락지 해서 사소유권 인정 여부, 이용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하게 되는데, 자, 법지라고 하는 거, 자, 법지라고 하는 거, 자, 도로면의 경사지를 얘기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도로면의 경사지를 뭐라고 한다? 자, 법지. 그래서 요건 굳이 해석하면 이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바닷가에 있는 토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라고 했을 때, 바다 밑에 잠겨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해변가에 있는 이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해변가 내려가기 전에 경사진 이 토지, 도로면에서 해변가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그 경사진 그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법지라는 것은 사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만은 별 쓸모가 없는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빈지, 해변가의 토지, 사실상 유용성은 있지만 국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를 빈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포락지는 물 밑에 잠겨서 쓸 수가 없는 토지 이렇게 가죠. 요거 얘기할 때 어디서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냐면, 자, 우리 공간정보법을 가면 경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경계 설정 기준 중에 소유권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최대 만조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이런 용어를 공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안 했으면 또 다음에 할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바닷가에 있는 이 토지라고 하는 거, 자, 물이 여기까지 찬다. 그러면 굳이 어떻다? 이 물이 차는 공간, 자, 최대 만조위가 이만큼이면 이만큼까지가 어떻다? 경계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가끔씩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공간이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아예 항상 물 밑에 잠겨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자, 공간정보법에서 이슈가 되는 거 포락지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요. 어떤 토지가 바다 밑에 잠기게 되면 지적소관청에서는 90일 내에 토지 이동 신청을 하라고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하지 않게 되면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공간정보법에서 경계 관련해서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의 바깥쪽 어깨 부분 얘기 같이 티트하고요. 그 다음에 포락지와 관련해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다 해서, 자, 얘기 좀 어긋났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지금 공간정보법 얘기했었고, 다시 법빈포 이렇게 가야 되나? 법빈포 제일 위가 뭐야? 경사지 등을 가리켜서 법지라고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변가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바다 밑에 잠겨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포락지라고 이렇게 부른다. 법빈포 이렇게 갑니다. 요거 한참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법지, 빈지, 포락지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외에 자, 후전, 이진, 이건 대가리 따서 외우셔야 돼. 의미 전달 절대 안 됩니다. 보면 볼수록 헷갈려. 후전, 이진에서 법빈포에 이어서 후전, 이진, 여기서는 용어였죠. 말장난에서 머리 글자 따서 따야 되는 게 법빈포 하면 외우기가 좀 편할 테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후전, 이진에서 후보주는 키워드가 뭐야?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행주는 뭐가 된다? 진행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와요. 해서 원래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최소한 중개사 시험에서는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해서 굳이 이런 식이죠. 자, 우리가 임지라는 거, 농지, 사자, 임지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자, 농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테고, 택지라는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임지에서 농지로 전환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 후보지라는 용어를 쓴다. 그 다음에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고 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이 상태를 가리켜서 후보지. 근데 이제 이 임지에는 예를 들어서 신탄림이라고 하는 것과 용재림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탄림은 수탄자예요. 그래서 땔감용 나무를 얘기하고, 용재림은 제목으로 쓰기 위한 나무를 용재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탄림으로 쓰고 있다가 용재림으로 바꾼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예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 우리 시험용으로 접근하실 때는 그냥 무식하게 후전, 이진, 법빈포의 후전, 이진, 법빈포의 후전, 이진, 법빈포의 후전, 이진 이렇게 가셔야 돼. 그래서 여기는 아주 단순해. 절대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내용 자체도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법빈포의 후전, 이진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될 텐데요. 개론이라는 게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들을 조금씩 맛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깊이 있게 다루지도 않고 그렇게 공부를 해서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빈포, 후전인 이렇게만 해도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이 다 나가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아마 이게 이런 식의 문제를 내주더라도 수험생들이 저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또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전국 평균적으로 한 20% 내외밖에 합격률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 꼭 50점, 60점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줄줄줄 깨셔야 돼. 법빈포, 후전, 이진이라고는 한 번만 체크하고 가보겠습니다. 건부, 감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소가 풀 먹고 있는 땅 바라보면서 법을 안 배우고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지, 소유수니까 소지. 근데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가격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획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자, 법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필지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 다음에 건축 가능성 등 관련해서 택지와 맹지, 그 외 관련한 쟁점으로서 부지라는 개념도 존재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게 법빈포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후전, 이진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요것도 거의 1년에 한 문제인데, 이게
종류가 많잖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종류 중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 자, 이게 이제 공법이랑 같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자,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는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하실 때가 있을 텐데, 자산 전문, 영교, 건축에 의해서 9개 시설군, 30개 용도군, 이런 식으로 건물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요걸 갖고 출제 쟁점을 삼아내게 돼요. 그래서 자, 기본 논리 구조가 소유자 한 명이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단독주택,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세법에서도 모순들이 발견되는 걸 발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법에서 자, 국내 소재 9억 이하의 1세대 1주택 거주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이제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봐야 될 것인데, 구분 등기가 돼 있으면 여러 개 주택으로 해석한다. 이런 것들이 세법 영역에서 좀 달리 구성을 되는데, 일단은 자,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거, 협의의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시골에 있는 농가주택 이런 것들을 단독주택이라고 정의해요. 따로 정의를 안 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다중주택은 3층에 330이야, 다가구주택은 3층에 660이야, 공관은 뭔가 청와대, 총리공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다중주택 3층에 330이야, 다가구주택은 3층에 660이야. 이렇게 갑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5대 기숙사 등이 있는데, 아파트 5개층 이상이 주거 용도로 쓰이는 거. 연립과 5대 4개층 이하,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세대 연립 아파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공법 나중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의 주거 용도로 쓰이는 공동주택을 의미하게 될 텐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거, 정책문에서 공부할 텐데, 거기는 단독주택 중심이다 보니까 아파트 설치가 금지가 된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 4층 이하, 저층이라고 해서 역시 아파트의 입지가 금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공법하실 때 일종 전용 주거, 일종 일반 주거에는 아파트 설치가 금지가 되게 된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학개론 영역에서는 뒤에서 문제 보시겠지만 모두 다중주택만 갖고 출제 쟁점을 삼게 됩니다. 지금 16년 동안 모든 문제가 다중주택만 갖고 구성을 해요. 다음 주 예를 들어서 자, 공동주택 아닌 것은 이렇게 하면 그때 답이 다중주택. 그래서 뭐라고 분류해? 나머지 질문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이런 것들을 깔아주게 되죠. 그래서 다중주택. 또는 이제 다음은 주택의 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쭉쭉쭉 겁나 복잡하게 돼 있어. 3층 이하에 330 이하 이런 요건 들어가면 다 다중주택. 그래서 다중주택은 고시원 등을 얘기하기, 하숙집 등을 의미하는 것이 다중주택의 의미인데, 그런 얘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3층 이하에 330 이하 이렇게 외우셔야겠고, 자, 얘기 외웠다고 치고요. 지금 이제 주택법상 주택, 요 이제 공법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미리 땡겨서 봐야 되고, 우리 부동산 학개론 영역에서 주택을 논할 때는 주택법상의 주택 개념을 차용을 해서 주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몰라요. 법이 그냥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일단은 주택법상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공간은 배제가 됩니다. 주택법에서 주택이라는 것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총리 공간을 지어서 분양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지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라는 것은 주택법상의 단독주택에서는 빠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갔었는데, 여기서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빠지게 됩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역시 기숙사는 일반 분양을 하지 않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해서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해서 기숙사를 분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의 주택의 범주에 공간이라든가 기숙사라는 것은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공법, 주택법에서 논의할 주제. 어찌됐든 학개론 영역에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다중주택, 요 하나의 이슈로 거의 다 구성이 되는데, 나중에 공법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필요하니까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서 문제 가지고 이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건부지와 낮의 특성 등에서 25회 때 나왔고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해서 자, 이게 이제 최대 1년에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어. 그래서 건부지에서는 다른 거 다 빼버리고 건보, 감가 나와 있죠?
다른 이슈 안 되고 무조건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건보 감가. 건보 감가는 어떻다? 낮게 평가가 되게 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건부지 가격은 건보 감가에 의해서 낮이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 유치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건보 감가는 뭐라? 감할 감자니까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를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이 파트는 그저 키워드가 뭐라고요? 건보 감가.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썩 좋지 않은 지문이에요. 낮이 지상의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의 사용 시간을 제약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이게 이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다 다 낮이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놈 시기들이 그 당시에 출제할 때 두 개를 잘라서 출제했어. 사실은 이런 것들은 다 출제 오류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씩만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학교는 쪽은 이렇게 좀 출제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팀이해. 그래서 법적으로 엄밀히 따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어쨌든 우리 시험용으로 필요한 개념은 뭐라고요? 건보 감가라고 하는 거. 왜 이렇게 뭐라고요? 건보 감가. 감가의 의미가 뭐라고요? 낮게 평가가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넘어가서 이제 검토할 거. 자,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공지는 자, 지력 회복을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일단 모르겠고요. 자, 맹지라고 하는 거.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 획지. 자, 키워드 뭐야?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 가야 되죠? 획지는 뭐라고 써요?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 그래서 등기 등록에 다니는 필지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키워드 뭐야? 전환해서 오른편 됐죠? 후보지는 뭐라고 써? 후전, 이전 들어갔었잖아요. 후보지는 키워드가 뭐가 된다? 전환이라고 하는 거. 후보지는 키워드가 뭐가 된다? 전환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지, 법빈포 기억나세요? 법지, 도로면의 경사지 등 해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쓸모가 없는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일단 자 맹지, 호보지, 그리고 법지 세 개 이제 옳게 했고요. 첫 번째 질문 설명을 드리면 공지, 빌공자 땅지자야. 빌공자 땅지자, 빈 땅이라고 하는 거. 자, 빌공자 땅지자 이게 뭐야? 자, 건폐율 규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정책론 파트 또 공법 등을 공부하다 보면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에는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에 따라서 55, 66, 57, 9887, 777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런 건폐율 규제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건폐율 규제라는 것은 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최대 한도를 얘기하게 될 테고 이 토지가 100평이고 건폐율이 50%다라고 하면 건물 지을 때 최대 50평까지만 어떻다 뽑아낼 수가 있다. 이걸 이름하여 건폐율 규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 규제와 관련해서요 건물 짓고 남는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 부분을 어떻다? 공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틀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지는 공부 안 하셨고요. 맹지, 후보지, 법지 이런 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어. 시험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외운 것 중에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돼. 좀 새로운 지문이 나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쌩 까는 게 제일 중요해요. 뒤에서 보시게 되면 생전 듣도 못한 지문들이 몇 개씩 툭툭 튀어나와요. 제가 그런 지문 나오는 거 알면서 설명을 안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거 아는 게 오히려 독이 돼. 그런데 이제 모르는데 되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 돼. 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답이 되는 것들은 겁나 쉽게 나오거든. 근데 시험 문제라는 게 겁을 주려고 상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막 막 거짓말로 지어내서 툭 던져놔. 그러면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벌벌벌 떨어. 그래서 이상한 것만 나오면 그냥 환장을 해. 하여튼 공부도 못하는데 겁도 또 더럽게 많아. 그래서 결국 이제 못하니까 겁이 많은 건데 이거 조금 공부해 보시면요 되게 유치해요. 자꾸 이제 잊어버리고 이런 건 별개의 문제로 이게 루틴 자체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지금
계속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간에 모르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기 없기.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점수 안 나오는 걸 부끄러워해야 돼. 그래서 어떤 내용이 됐든 어떤 지문이 나오든 다 준비를 하겠다는 식으로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자기 뇌 수준을 모르는 거야.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야. 그러면 개판돼 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 공지를 잘 모르, 생각하지 마. 뭐 안다고 생각을 해. 그냥 외운 걸 확인하고 외운 걸 대입하시는 과정이야. 자, 얼마나 내가 가소롭게 해요. 생각을 한다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을 해.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지 마. 하지 마. 그 말려. 세상 일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어떤 얘기, 아는 얘기 하려면, 뭔 얘기를 하려면 똑바로 알고서 얘기를 해야 돼. 시험 문제를 풀 때 모르는 걸 갖고 요행수를 바라면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럼 거의 다 작살내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공지, 패스하고 넘어가시고, 지금 옳은 거, 아는 게 뭐가 있었어? 맹지, 후보지, 법지.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가시는 거야. 문제 푸는 테크닉의 문제예요. 이게 뭐가 나올지 시험에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근데 꼭 이상한 말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을 공부에 빠뜨려. 그런데 항상 문제를 풀어가셔야 어떻게 한다? 내가 아는 범주에서만 문제를 푼다.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시험 문제에 조금만 이상한 지문 나와도 거의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안 돼요. 아무리 그런 공부를 해도 답이 안 나와. 왜? 법에 전혀 없고 말도 안 되는 말 자체를 창작을 해서까지 출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공부가 어설프게 돼 있으면 아주 다 작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설명드렸고, 다시 자, 맹지 간단했었고, 자, 필지 얘기가 있었죠. 등기 등록에 다니 필지. 그 후보지 키워드 뭐야? 전원. 읽으면 안 돼. 후보지 들어가면 어떻게 끝머리에 전원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법지라고 하는 거. 더하 경사면의 토지 등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쓸모가 없는 토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관련 용어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29회 때 나왔던 문제. 해서 택지, 자, 주상공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지어진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택지라고 해서 아까 택지의 유형 주상공 이런 식으로 예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주상공,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획지. 자, 지문 보면 안 돼. 키워드 뭐야? 가격, 수준 들어가야 되죠. 획지는 뭐라고요? 가격, 수준. 획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수준. 외우기로 했잖아. 그럼 두 번째 틀렸죠? 두 번째 틀렸죠? 이 두 번째는 뭐야, 이게?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개소리야, 개소리. 전혀 이런 말이 없다고. 이런 말이 없다고. 그래서 외워서 풀면은 풀 수가 있는데, 가짜않게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이게 가격 수준이 비슷한 게 지금 불가분의 비슷한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요. 외워서 암기해서 푸는 거야. 획지는 뭐라고요?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 자, 획지는 뭐라고요?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 얼마나 간단해?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꾸 해석하지 마시고 기계적으로 해석은 제가 합니다. 제가 분석하고 하니까 대단히 단순하게 참새, 짹짹 이렇게 좀 무식하게 자꾸 접근하셔야 돼. 나중에 공부 좀만 더 해봐. 막 생각해. 잠깐만 있어봐. 뭘 잠깐만 있어봐. 내가 보기에는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얘가 용도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니까 놀고 자빠져 있네지. 아, 이 문제도 어떤 문제 왔어? 따지기까지 한다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니냐고. 내가 짜증나고 나중에 가격 수준이 있어요, 없어요? 아, 없지. 그래도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자기의 느낌을 얘기하지 말라고. 느낌을 얘기하지 말라. 느낌을 당신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안 물어보잖아. 아니, 그 되게 짜증나는 문제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가짜않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건 그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생각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이제 증을 딴 다음에 어떻게 사기를 쳐갖고 돈을 좀 벌어볼까. 돈 벌어갖고 잘난 척을 어떻게 한번 해.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지. 자, 그래서 가격 수준 빠져있죠? 틀린 거예요. 표본지 안 봤죠? 공부 안 했죠? 모르는 거죠?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모르는 거잖아요. 이건 건드리면 안 돼. 표본지는 말이 없다고. 그 다음에 이행지 C는 뭐 있어? 틀렸죠? 그러면 하나
기업판 하나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행지, 그럼 리을 제거해. 물반 고기만 되잖아. 표본제로 볼 수도 없었던 것이야. 리을 하나 제거하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게 기억하고 리을 두 개밖에 없다고. 실질적으로. 답이 1번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 표준지 얘기를 살짝 바꿔서 한 거예요. 표준지.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자, 표준지 공시지가 있고요. 개별 공시지가 이런 얘기를 공부를 하게. 정책론하고 감정평가론 할 때 그 표준지라는 단어를 출제위원이 표본지라는 소설을 썼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이 획지라는 것도 외운 대로 가격, 수준 쉽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쉽게 가면 얼마나 편해. 너무 그러니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입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문제를 딱 분석해 보면은 깊이 있는 지식을 요하지 않아요. 다만 시험이다 보니까 겁을 주려고 중간에 아까 막 직접 환원법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흔들어 주는 건 있지만은 그런 거에 현혹되면 안 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몇 개의 지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체크해 가시면은 다 풀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자기를 믿지 못하고 그냥 가서 막 읽어봐.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보면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기억하면 답은 1번. 그 다음 문제. 자, 법빈포 나와 있나 보다. 자, 물에 침식돼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제일 밑에 있는 게 뭐야? 포락지. 물 밑에 있는 게 뭐라고요? 포락지.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26회 때. 또 나와. 어디에 나와? 자, 이용 상태에 따른 토지 용어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에서 부지. 자, 도로부지, 하천부지와 같이 일정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바닥토지. 바닥토지는 말 없는데 1번 옳게 구성을 했고요. 선화지. 사실 공부 거의 안 했던 거죠. 고압선 밑에 토지 맞습니다. 우리 기본서에 넣어놨는데 별로 중요치 않아. 자, 3번 맹지. 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필지의 토지. 대충 낸다고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후보지 나이스. 후보지. 전환 나와 있죠? 후보지는 전환 나와 있죠? 그럼 답은 이제 5번이 될 텐데, 자, 수면 아래 잠긴 토지, 하천 밑에 잠긴 토지, 포락지죠? 법빈포 이렇게 갔었잖아. 하천 내려갈 때, 바다 내려갈 때 순서가 뭐야? 법빈포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다 밑에 잠긴 토지 뭐가 된다? 포락지. 이걸 빈지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26회 때는 바다 밑에 잠긴 토지는 뭐냐라고 해서 포락지 이렇게 답을 뽑아내고 28회 때는 똑같은 문제를 표현하면서 빈지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법빈포라고 하는 거 빈지 아니죠? 빈지는 뭘 얘기한다? 해변가의 토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빈지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26개, 28에 같은 문제잖아요. 똑같은 주제를 갖고 답을 뽑고 있다고요. 이렇게 내줘야지 그래도 20%도 붙어.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수험생들이 공부하는 방법 문제인데요. 기존에 나왔던 걸 다 피해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를 다 못 풀어. 그래서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빈포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돼야 될 게 토지 이용 목적 등, 자, 용어 옳은 것을 고르시오. 부지라고 하는 거. 건부지 중 건물을 제하고 남는 토지로서 건필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건물에, 자, 필지에 비어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키워드 뭐야? 비어 있는 토지라고 해서 비어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빌공자 공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한번 나왔었잖아요. 공지 어디 있어? 공지 어디 있어? 여기 24회 때 한번 나오던 공지, 물론 틀리게 나왔지만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공지라고 봤었죠? 네, 그래서 공지, 그 얘기를 이때 와서 구성을 다시 합니다. 이건 공지를 얘기하게. 중간 보지 말고 끄트머리를 가면 이해가 빨라진다고요? 비어있는 토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 이걸 공지. 2번 지문요. 대지, 등기 등록의 단위. 이게 뭐가 되죠? 필지라고 갔었죠? 등기 등록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필지, 지번을 가진 하나의 토지를 필지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3번 빈지, 자 하천으로 변한 토지. 아까 28회 때인가 또 나왔던 지문이죠. 하천으로 변한 토지 뭐가 된다? 포락지죠? 포락지죠?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포락지. 그 다음에 자 해변 토지는 뭐가 된다? 빈지죠? 해변 토지는 뭐가 된다? 빈지. 바다 밑으로 잠긴 토지는 뭐가 된다? 포락지. 그래서 3번, 4번이 바꿔치기 해놓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이걸 답을 뽑았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에서 이렇게 좀 어려웠어. 근데 이 문제도 이제 풀어가는 테크닉을 한번 보실까요? 뒤에 비어 있는 토지, 부지. 틀렸죠? 그죠? 아, 뒤를 먼저 보셔야 된다고? 비어있는 토지는 공지 이렇게 가는 거지. 최소한 부지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 등기 등록이 다니 필지. 다 외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걸 대지 이런 말을 쓴다고. 그 다음에 하천으로 변한 토지 뭐가 된다? 포락지. 해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 그 다음에 5번 이걸 이제 답을 보고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30회 때 문제입니다. 근데 나머지는 쭉 내왔던 주제였었고 소지가 그동안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던 주제였어요. 그래서 자 지금 30회 전에는 이 문제는 소지 얘기는 안 나왔어. 그래서 경우 30회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풀어가야 되냐면 나머지 4개가 확실히 틀렸으니까 5번이 맞다 이런 식으로 찍어야 했던 그런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문장이 있으면 뒤 좀 보는 훈련 하세요. 뒤를 보는 훈련하면 눈치가 딱 외운 게 떠올라. 근데 갑자기 부지란 단어를 보면서 읽어가기 시작하면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비어있는 토지가 안 보여요. 그리고 뒤에도 마찬가지. 지금 등기 등록의 단위 필지거든요. 그 다음에 하천으로 변한 토지 포락지거든요. 그 해변 토지를 빈지거든요. 뒤를 먼저 보면 착각이 안 돼요. 혼란에 안 빠져. 근데 앞을 먼저 보게 되면 오히려 공부하는 과정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 보는 과정에서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 소지가 새롭게 등장한 주제. 그 다음 주제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27회 때 문제고요.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서 설명한 거. 자 옳은 것은 해서 이 문제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 문제는 나머지 5개 과목 특히 공법의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소화해야지 풀 수가 있었던 문제이고요. 자, 지금 이 파트 부동산학 총론에서 사실 거의 유일하게 버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진짜 뭐죠? 웬만한 그 학계론 강사들도 풀 수가 없었던 문제. 이유는 뭐냐면 공법을 물어봤거든. 문제의 상당수가 공법을 다루기 때문에 어려웠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자 보니까 인공적 수로 나와 있죠? 인공적 수로 나오면 뭐야 지목? 인공적 수로 하면 지목이 뭐야? 지목 28개 중에서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지목이 뭐예요? 국어 외우라고요? 국어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하면 지목 뭐라고요? 국어 메모하지 말고 오늘 외워.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하면 국어. 지목이 국어.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 답은 2번인데 별 의미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환 들어가 있죠? 전환 들어가 있죠? 그럼 뭐가 나와야 돼? 후보지. 틀렸죠? 전환 들어가면 후전 이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보라고. 뒤쪽 보면 키워드가 나와 있다고. 앞을 읽게 되면 말리게 된다고. 같은 지문을 읽어가더라도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나중에 공간정보 좀 정리하면 유지가 아니라 국어 이렇게 가게 된다고. 앞에서도 읽으면 죽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답인데 별 필요 없고 자 전환 들어가면 뭐가 된다? 후보지. 도시형 생활시대거든요. 이건 이제 준주택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해서 보호지구 이렇게 가야 돼요. 보존지구란 건 없죠. 공법 얘기야. 국토기획법 문제고 이 문제 국토기획법, 건축법, 주택법. 그
그러면 건축법, 공간정보법에서 얘는 벌써 법 이름만 4개가 다른 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문제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풀 수 없어요. 풀라고 하지 말고 오늘 이제 지목 하나 배웁시다. 인공적 수로, 소규모 수로 이런 표현 들어가면 뭐가 된다? 지목, 국어 이렇게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답은 2번인데 별 의미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주제 볼까요? 자, 주택의 유형 등 옳은 것을 고르시오서 연립이요 4층 이하에 얼마? 660 초과 이렇게 가야 되죠? 그죠? 4층 이하에 660 초과가 뭐가 된다? 연립. 그 다음에 다 가구주택 4층 이하에 얼마? 4층 이하에 660 다시 다 가구라고 하는 것은 4층 이하에 얼마? 다시 제가 잘못 착각했다. 다 가구주택이구나. 다 가구주택은 자 3층 이하에 660 이하죠. 아까 외울 때 다중주택은 3층 이하에 330 이하, 다 가구주택은 3층 이하에 660 이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뒤에 공동주택까지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하지 말고 시킨 대로 그냥 이 문제는 무조건 답이 뭐라고 그랬어? 다중주택을 갖고 뽑는다고 약속을 했었잖아요. 16년 동안 한 번도 개의치 않고 출제를 4번인가 5번 했는데 모든 시험 문제가 뭐로 귀결된다? 다중주택. 이거라도 외우시라고. 나머지 주택의 정의를 못 외울 것 같으면은 자, 일단 제일 우선순위로 다중주택이 시험 문제 나온다. 답으로 100% 뽑고 있다. 이유는 몰라. 왜 그런지. 근데 16년간 4번인가 5번 구성이 됐는데 모든 시험 문제가 뭐로 귀결된다? 다중주택. 이거라도 외우라고. 이거라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그래서 요렇게 보셨고요. 자, 그래서 지금 요렇게 체크했고, 자, 4세대 4층 이하에 660 이하. 다중주택 나와 있죠? 3층 이하에 330 이하.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등으로 갑니다. 답 몇 번? 4번. 답을 외우셔야 돼. 본인의 분수를 모르고 여기다 해설을 써가지고 언젠가는 외울이 없어요. 언젠가는 분수를 알아야지. 절대 비우셔야 돼. 다중주택 3층 이하에 330 이하. 단독주택의 일종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자, 다음에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한번 뭘 찾아야 돼? 다중주택 나와 있죠? 3층 이하에 330 이하 나와 있죠? 그죠? 읽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모든 시험 문제가 다중주택으로 귀결이 된다고. 그리고 나머지를 외우는 건 그다음 숫자만 외우는 싸움에 있으면 그래서 다중주택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 출제하는 기술을 보면은 지금 문제 나왔어. 25회 때, 그 다음에 28회 때 이렇게 구성이 돼. 근데 그전 문제도 어찌어찌해서 뭘 갖고 또 뽑아? 다중주택을 뽑아. 물론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안전방으로 가야 되니까 3층에 330이야 다중주택, 그 다음에 3층에 660이야 다 가고, 그 다음에 연립은 4층에 660초가, 다세대는 4층에 660 이하. 그리고 아파트 5개 층 이상. 아파트는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겠죠. 그래서 숫자 가지고 물어보는 거니까 숫자 외우셔야 돼.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실 외울 건 뭐라고요? 다중주택. 그러니까 이걸 뛰어넘는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냥 개나 소나 다 맞출 수 있게 세팅해주는 그 문제라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욕심을 내시면 안 돼. 일단은 숫자 무조건 싸움이고요. 어찌됐든 문제에서는 다중주택 갖고 문제를 구성한 나머지 읽어보시면 안 돼. 그냥 무조건 틀리든 맞든 무조건 모든 시험 문제 구성은 뭐로 가자? 다중주택으로 가고 있다. 왠지 몰라. 이게요. 25회 때 나오고 28회 때 나왔었잖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수험생들 보고 뒤지라고 내는 문제예요. 왜? 학기론 중에서 학기론 내용을 내는 게 아니라 어디지? 건축법을 찾아가지고 작정을 하고 내는 건축법을 딱 찾아봐서 건물의 종류 정의가 쭉 나오거든. 제일 처음에 협의의 단독주택 거의 정의 없고요. 다중주택이 이따시만큼 길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일부야. 그래서 주택의 종류 정의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일반 수험생들이 출제위원 보시기에 장난 아니다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는 그저 다중 가지고 뽑아냅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부차적인 얘기야. 그저 시험 문제 다 뭐라고요? 다중. 그리고 그게 좀 찜찜하면 3층에 330이하는 다중, 3층에 660이하는 다 가고,
4층에 660이야 다세대, 4층에 660 초과 연립, 그 아파트 5개층 이상이 주거 용도. 이렇게라도 외우시라고, 이걸 외워야지 해결되지. 멀뚱멀뚱해서 안 돼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토지의 종류 등. 잠시 끊었다가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